자, 9월 달에도 이제 많은 대책이 나왔습니다. 뭐 대책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명절 이후에 많은 어떤 계산기들을 두들기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떠한 또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 많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마다 뉴스라든가 또 이런 것들 많이 접하실 텐데, 제가 그런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앞으로 분위기가 어떻게 좀 흘러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간혹 전해드릴 때가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월의 이슈 진단입니다. 지금 현재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은요, 많은 어떤 내용들이 나왔지만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과거, 그리고 과거와 지금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이제 벌어질 모습, 이걸 전망해서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이슈에 좀 예민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하고 친구가 되시면 제가 그런 이슈들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슈나 시황 문자 또는 시황 내용을 필요로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연락 주셔가지고 요청하시면 도움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추가 규제, 뭐 시장에서는 뭐 이미 규제라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한 7, 8개 내놓다 보니까 냉랭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는 막 억제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풍선 효과들이 좀 일어났었고요. 자본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 좀 몰린 경향이 있습니다. 경기가 많이 좋지 않았다 보니까 좀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대놓지 않았던 대책 내용을 보면 보유세 인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유세 인상 플러스 뭐가 따라오고 있냐면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 인상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유세가 문제가 아니고요. 보유세를 내게 하기 위한 기본 원가, 그냥 기본 단가 자체를 지금 올리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보다도 오히려 지금 가을, 겨울, 뭐 이사철이다 이런 시장을 떠나서 소유하고 있는 또는 소유를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수요자들은 내년에 공시가격이 오르는 부분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고 부동산을 바라봐야 된다. 즉 몸값들이 다 비싸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싸지니까 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는구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버는 소득은 없는데 낼 게 많아지니까 쓸데없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작은 부동산에는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데 규모가 있는 부동산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지 않다 보니까 큰 부동산 쪽으로보다는 작은 부동산 쪽으로 쏠림 현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위쪽은. 그리고 자, 아래쪽에 보면 매도자가 계속 물건을 갖고 있고 시장에 물건이 안 나오니까 이게 뭐 거래가 좀 힘든 거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간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규제들, 지금 이제 갖고 있으면은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약간 이런 경고들을 보내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게 좀 식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수도권에 대한 주택 공급 대책은 우리가 1년 동안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이 공급 대책 아니어도 이미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 여기까지는 입주 물량만 하더라도 지금 줄대기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도시 공급을 어떤 공급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이미 양극화 현상이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을 기준으로 한 철도가 잘 되어 있거나 교통이 잘 되어 있거나 어느 정도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사이드로 밀려가지고 만약에 공급을 하게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해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더 안으로 밀고 들어오게 하는 어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투자는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고 어떻게 보면 거주는 바깥쪽으로 좀 빠져나가는 이런 어떤 전략을 좀 취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자, 신혼부부들이라던가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것보다 내년 상반기 한번 지켜보시고 내년 중하반기까지 밀고 들어가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금리 인상 뭐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했습니다. 또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물론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금리 자체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가장 밀접하게 이렇게 부여가 되는 것은 최근에 과거 한 4, 5년 동안 많은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샀고요. 또는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대출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자, 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대출을 많이 활용을 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막 변동금리 안에서 고정이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불편한 어떤 부동산 상황이 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급매물들 또는 경매 시장이 거꾸로 활황하는 시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내년 한 중하반기 시장이 아무래도 경매 시장으로 좀 좋아지는 어떤 거꾸로 역효과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이슈들을 좀 따라갈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방송에서도 가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재개발과 재건축은 좀 놓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자금력이 좀 있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이지 시간 대비했을 때 지금 공급을 국가에서 막 수용하는 방식으로 어떤 일정 지역들을 다 이렇게 사들여가지고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고 동의하는 방식이고 그 개발하는 방식 자체가 뉴타운 사업 같은 걸 더 이상 진행할 것으로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재개발 재건축들 그런데 여기가 그냥 별로 없을 거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지금 체크해보면 한 500여 군데만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한 500여 군데가 넘는다 그래서 500여 군데 이상 되는 지역들 잘 살펴보시고 그 안에서 이제 단계가 있죠. 우리 방송 보시면서 그 단계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 게 좋은가 그리고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 게 안전한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는데 서울의 주요 재개발 사업지들 그리고 역세권 개발 이 역세권 개발 5글자에다가 꼭 점을 찍으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임대주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1인 가구라던가 이제 고령 인구가 이제 늘어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늘린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의 그냥 숙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이거 늘릴 거야라고만 판단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는 게 현재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여기다가 우리 그 젊은 시청자분들 또는 젊지 않으시더라도 제가 지금 별표를 2개를 쳤죠. 여기 화면에 보시면 2개를 쳤는데 왜 2개를 쳤냐? 지금 신혼부부하고 청년 주거 지원 방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다 별표 제가 한 2개 더 쳐드려 볼게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제가 이제 그 저출산 문제, 저성장 문제, 고령화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고령화도 고령화지만 실제로 결혼을 많이 안 하고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돈을 많이 못 버니까 그리고 그 내가 번 돈 대비했을 때 집을 사고 싶은데 그 집을 살 수 없는 여건이 되는 것이죠. 왜? 너무 비싸니까. 아주 단순 논리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지원한다고 하잖아요. 지원? 그럼 이 지원이 그냥 여기서 끊기냐?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원을 더 해주거나 아니면 많이 해주거나 아니면 계속 해야 된다. 왜?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의 어떤 임금 대비했을 때 집값을 쫓아가는 거는 거의 뭐 말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뭐 우리 옆에 아나운서 분도 계시지만은 정말 그냥 뭐 일만 해갖고는 집 사기가 정말 힘든 그런 세상이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하니까 함부로 이렇게 그 조그마한 것들을 명의를 쓰셨던 분들 있잖아요. 자녀 앞으로 뭘 해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데 결혼을 안 했거나 또는 결혼을 했더라도 무주택자로 유지를 한다거나 또는 청약통장을 들어서 잘했다거나 그래서 이 청약을 신혼부부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쓸데없는 투자를 먼저 접근해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신 분들, 앞으로 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요거 신혼부부, 이 젊으신 분들, 청년 이런 부분들은 공부하셔가지고 이게 도대체 내용이 뭐지? 해가지고 한번 공부하면 그냥 인터넷에 우리가 검색만 해도 지금은 정보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지 마시고 휴대폰 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꼭 체크해 보셔가지고 별표 쳐야 된다. 그리고 뭐 취득세 50% 이런 거 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할 수 있는데 살 때 세금 조금 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집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구매력 그리고 거기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가격들 이런 것들을 내가 나중에 먼 훗날 다시 구매하려고 그러면 지금처럼 집값이 또 올라 있다고 판단되면 정말 내 집 마련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후분양 뭐 이런 거 다 좋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방송을 보시면서 체크하시고 같이 공부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후분양이든 선분양이든 간에 무조건 부동산은 일단 위치가 좋아야 된다. 위치가 좋으면 선분양을 하나 후분양을 하나 별 관계가 없습니다. 단 뭐 공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경비 부분이나 회사 운영 부분이나 뭐 다양한 어떤 변화는 좀 줄 수 있겠지만 파생 효과라는 것 자체는 일단 우리가 봐보세요. 뭐 예를 들어 신혼부부 어디다가 한다 그랬더니 개포 어디다가 한다. 벌써 뭐 송파 어디다가 한다 그러니까 거기는 청약률이 굉장히 뜨거울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공급 대책 내놓은 데들은 지금 얘기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부동산을 선택할 때는 일단 1번도 위치, 2번도 위치 경기가 안 좋아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곳을 선택해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언제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2018년도 마무리하고 계시고 2019년도로 이제 접근하실 텐데 현명한 부동산 어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모든 자산 가치가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